안녕하세요. IT 신명 기비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배경, 개념, 작동 원리를 살펴봤는데 1강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연속된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서 많은 분량으로 정리 및 설명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조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2강을 처음 듣는 분이라면 1강을 먼저 들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1강에서 조금 언급되었던 부분을 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1강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강은 화폐 속성과 근본이제 그리고 신용화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조금 1강에서 간단히 다루었는데 조금 더 세부적이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뭐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강과 다음 3강에서 좀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앞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과 사상이 이제 맞고 틀리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토시 나카모토 생각을 한번 추론해 보자는 겁니다. 이제 사토시가 이제 뭐 기록도 얼마 남기지 않았고 이제 잠적해 버렸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이제 추론해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추론해 본다는 거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 이제 간단히 살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화폐의 속성을 정리하면은 먼저 화폐로 이런 화폐로 필요한 재화와 교환하기 위해서 화폐도 이제 재화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 이제 두 번째 속성은 자, 화폐만 있으면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 발행에 대한 유혹이 아주 높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자, 세 번째는 화폐 발행에 대한 유혹으로 이제 화폐를 이제 과도하게 이제 발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 즉 부메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속성, 화폐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보면은 자, 화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 요구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었고 이 요구 조건을 가장 완벽하게 충족한 게 바로 이제 금이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금은 이제 이런 최적의 요구 조건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이제 경험을 보면은 그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금은 이제 더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폐는 이제 뭐 하루아침 휴지조각이 돼버린다든지 아니면 토지는 이제 뭐 몰수 당해버린다든지 뭐 건물은 또 파괴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금은 이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언제나 그 내 자산을 그 소중하게 지켜주는 어떤 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인식하고 이제 그걸 증명하게 되고 이제 그걸 더 강화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불과 이제 197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금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뭐 이에 따라서 이제 근본이자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제도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화폐가 이제 내재 가치가 있거나 뭐 실질 가치를 담보로 발행하는 것을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 따라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근본이자가 유지되어 왔던 거죠. 이제 근본의 이제 특징을 이제 살펴봤지만은 보면 이제 그 보관된 금을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화폐를 발행하고 발행했기 때문에 그 화폐를 제시하면 다시 금으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폐를 이렇게 더 발행하고 싶다면은 금을 그만큼 더 발행해야 했다. 뭐 이게 이제 특징일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화폐의 이제 두 번째 속성. 앞서 이제 첫 번째 속성 이제 봤지만은 화폐 발행에 대한 유혹입니다. 자, 이제 로마 황제들은 이제 인기 영합 정치로 해서 이제 막대한 돈이 필요했고, 이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 은본위 화폐였던 데나리온의 은 보유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국민들 몰래 화폐 발행을 이제 늘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은 보유량이 이제 90% 수준인데 나중에 4%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이제 1, 2차 세계 대전은 이제 그 전쟁만큼 뭐 이제 당연히 그 수많은 이제 돈이 필요해졌겠죠. 이제 대부분 이제 유럽 국가들은 전쟁 조달에 이제 필요한 화폐를 찍어내기 위해 그동안 이제 족쇄로 작용했던 이제 근본이제를 이렇게 폐지합니다. 그리고 1929년에 이제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는데 이제 1900년대 이제 들어서면 이제 미국 경기는 이제 급팽창하고 있는데 근본이제 때문에 이제 팽창한 경제 규모 대비 시중에 이제 돈이 부족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자, 제품을 생산했는데 시중에 돈이 부족해서 이제 소비로 이제 연결되지 못하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쌓이는 거고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부도가 나니까 실업률이 증가하고 또 실업률이 증가하니까
뭐 이제 소비가 더 둔화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서명한 부분이 이제 바로 근본이제 폐지였습니다. 이제 근본이제는 이제 이런 족쇄가 이제 사라지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돈을 푸는 소비 진작인 어떤 뉴딜 정책이 가능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대공황이 조금씩 뭐 극복돼가는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1965년부터 이제 베트남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천문학적인 이제 돈이 이제 필요해지자 이제 미국은 또 당시 이제 그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이제 근본이 되었지만은 다른 국가들 몰래 이제 달러를 이제 마구 찍어내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전쟁이라든 이런 대공 같은 이제 불가피한 요소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화폐의 이제 두 번째 속성인 화폐 발행에 대한 유혹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화폐 발행. 그 화폐는 이제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 이제 굳건한 신념이 경제 공황이나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좀 그런 문제도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근본이제가 있었다가 이렇게 잠시 폐지됐다가 다시 이제 근본이제로 이제 부활됐는데 다시 신용화폐. 이제는 이제 신용화폐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신용화폐 시대. 그럼 여기서 잠깐 그 화폐 가치의 근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교환이 가능하려면은 지금 종이적 어렵니다.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렇게. 그 가치의 근거가 뭐냐? 자, 우리가 첫 페이지에서 이제 그 화폐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실질 가치가 있든지 아니면 최소한 사람들이 화폐가 이런 가치가 있다고 최소한 믿어줘야지 화폐로서 이제 역할할 수 있고 그 화폐로 이제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화폐가 이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근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자, 뭐 금화 본위제와 금액 본위제는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면은 뭐 실질 가치가 있는 금을 뭐 변형한다든지 금을 담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금화 본위제와 금액 본위제는 당연히 가치가 있다고 이제 사람들은 믿을 거고, 다음은 이제 오늘날 우리 대부분 국가에 사용하는 이제 법정 화폐인 신용화폐입니다. 비록 이렇게 종이로 된 지폐는 이제 아무런 내재 가치가 이제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정부가 이제 법으로서 그 가치를 보장합니다. 즉 정부와 법이라는 이제 강력한 신뢰 기관을 바탕으로 가치가 이제 새롭게 창조돼서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전에 가면은 한반레츠라는 이제 지역 화폐가 있는데 이 지역 내에서만 이제 발행되어 주민들이 정말 이제 화폐처럼 사용되고 통용되는데, 그럼 이 화폐의 가치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지역 내 주민들 사이에 상호 신뢰, 이 신뢰를 기반으로 이제 화폐가 발행되고 이게 사람들이 신뢰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서로 이제 그 지역 내 사람들끼리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예를 들어서 뭐 암호 기술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기술을 신뢰하고 있다면은 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된 화폐도 신뢰할 수 가치가 있다고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금과 같은 꼭 뭐 실질 가치가 내재 또는 이제 담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강력한 신뢰 기관이나 또는 이제 이런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기반으로도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만이 이 발행된 화폐가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신용화폐 시대가 들어가고 이제 오늘날 되면서 꼭 이런 실질 가치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보관하고 사람들 간의 어떤 신뢰라든지 아니면 믿을 수 있는 기술만 보장된다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발행된 화폐도 가치가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화폐 속성의 세 번째 특징. 자, 과도하게 발행되면 그 대가, 즉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화폐가 과도하게 발행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폐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10%, 20%, 뭐 그것도 이제 뭐 문제가 되겠지만 막 크게 막 몇십 프로, 3, 40%, 뭐 50%까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로마가 멸망하면 이제 그 예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혼족의 침입 등을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제 보자면은 로마의 멸망은 바로 이런 그 함량미단의 은하 남발이었습니다. 이제 함유량은 4%까지 이제 줄이다 보니까 화폐가 이제 20배 가까이 이제 남발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그럼 경제 시스템이 이제 파괴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로마가 멸망이 됐던 거고. 자, 독일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자세히 다뤄보겠고요.
다음은 이제 그 조선의 이제 흥선대원군은 이제 경복궁을 중건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제 그 상평통보보다 이제 100배나 가치 있는 당백전을 이제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역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발생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중단을 시켰는데, 물론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결국 왕조가 몰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들 이제 기사에서 한 번씩 봤겠지만 이제 짐바브웨 이제 무가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폐를 남발해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화폐를 발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나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화폐 발행 남발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은 이 지폐로 이제 학을 접어가지고 시장에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폐로 학을 접어서. 자, 독일의 어떤 사례를 보자 그러면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제 독일이 이제 패하고 이제 파리에서 이제 강화의 회의가 열리는데, 이제 그때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프랑스는 이제 독일이 다시는 이제 회복불능 상태로 이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막대한 이제 전쟁 배상금을 이제 물리기 시작합니다. 물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영국의 그 경제학자였던 케인즈는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나 가혹한 배상금을 독일한테 물리게 되면은 이제 독일에서는 아마 전무후무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고 결국 독일은 극단적인 선택이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입장이 이제 너무 강경해서 결국 천문학적인 이제 배상금이 부과되는데, 이제 결국 이제 케인즈의 경고가 이제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이제 독일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밤낮으로 화폐를 찍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밤낮으로. 이제 화폐를 찍어내는 속도가 이제 그걸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고액 발행권을 이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 사진이 이제 100 마르크가 아닙니다. 빌리언. 100조 마르크입니다. 100조 마르크. 당연히 역사적으로 이제 이 전무후무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2년 동안 이제 약 그 20억 배 정도의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 이제 민생은 이제 파탄하고 경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이때 이제 사진 보면은 그 독일 주부가 이제 아침 식사를 위해서 지폐 그 땔감이 아닌 지폐로 땔감을 대신 사용해서 이제 음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혼란한 틈을 타고 이제 히틀러가 이제 선동을 해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이제 케인즈의 경고가 그대로 이렇게 현실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뭐 2년 동안 20억 배 물가 상승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배가 아니고 20억 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일해서 20억을 모아놨다 그러면 2년 뒤에 그 돈이 얼마가 되냐면은 1원이 된다는 겁니다. 1억이 아니라 1원이 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20억을 대출 받았다면은 2년 뒤에 얼마를 갚으면 되냐면은 1원만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구매력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20억 배 상승했고, 재산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평생 그 지폐만 모아뒀던 이제 노동자라든가 이런 약자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20억 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자산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자산가들은 오히려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부를 이제 늘렸던 거죠. 앞서 이제 화폐 발행 그 남발에 대한 이제 부메랑을 언급했는데, 화폐 이제 발행량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근본이제에서는 이제 금이라는 실질 자산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고, 신용화폐에는 단순히 정부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화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도 있잖아요. 그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절대 돈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뭐 담보를 잡아놨기 때문에. 근데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이제 당시 신용이 좋다 하더라도 이제 부득이하게 신용이 이제 배신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이제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근본이자는 실질 가치로 이제 보장되기 때문에 이 화폐라는 것은 이걸 기반으로 발행된 화폐의 가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신용화폐에서는 중앙정부라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믿었던 정부로부터 이제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제 신용을 바탕으로 화폐를 발행했는데 이제 그 정부의 신용이 예를 들어서 떨어져 불량 상태가 되면 그 정부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한 화폐는 어떻게 될까요?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휴지 조각. 이게 어떤 뭐 가정이 아니라 실제 현재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발생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정부를 믿고 화폐를 발행했는데 정부가 신용 불량이 되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은 어떻게 되느냐면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설립 목적에서 이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입되는데, 이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설립 목적이 바로 물가 안정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개별 품목에 대한 거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물가는 이제 이 통화량 증가와 일치합니다. 이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물가도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화폐라는 것은 이제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바로 이제 구매력이라는 이제 상대 가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평생 이제 여러분이 일해서 이제 10억을 벌었는데, 이 정부에서 이제 인기 영합 조치를 한다고 가돈 화폐 발행을 했습니다. 3년 동안 해마다 10%씩 물가가 상승했다 그러면은, 만일에 이제 돈을 벌었던 사람이 1원도 쓰지 않고 않는 상황이라면은 3년 뒤에 이 10억이 어떻게 될까? 7억으로 변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구매력 기준이겠지만, 단순히 이제 정부의 화폐 발행 때문에 내 재산 3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그 IMF 카드 대란, 뭐 일본의 경제법을 잃어버린 30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자,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과도한 빚과 대출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뭐 과도한 대출로 뭐 회사 외형만 이렇게 키웠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로 이어진 거고, 경제력이 돈을 뭐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한테 신용카드를 이렇게 남발했고, 플라자 합의로 이제 뭐 금리를 뭐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뭐 대출이 급증했고, 이 대출 받은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으로 이렇게 폭등이 됐고, 이게 이제 버블이 형성됐다가 폭락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서 뭐 결국 갚지 못하니까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게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빚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을 처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헬리콥터로 달러를 뿌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빚을 갚기 위해 더 큰 빚으로 임시방편 땜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빚은 또 결국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옵니다. 빚을 뭐 처방하기 위해서 더 큰 빚을 하고, 이게 문제가 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문제로 결국엔 한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빚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그 최근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폭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바로 이제 풍부한 유동성 때문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유동성의 출처가 가장 많은 비중이 바로 그거겠죠. 낮은 금리에 따른 대출이겠죠. 대출. 이제 화폐 발행은 이제 그 뭐 중앙 정부에 의해서 이제 화폐 발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강에서 살펴봤던 그 시중은행의 신용 창조, 그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빚이라는 것은 그 시중의 은행에 한 신용 창조까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돈이 너무 시중에 많이 풀린 경우에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상강에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렇게 돈 함부로 발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이제 못 먹겠으니 이제 완전히 탈중앙시켜 버리는 거고, 화폐 발행량도 2100만 개로 딱 한정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과 같은 제3실리기관을 더 이상 이제 믿지 못하겠으니까 신용창조를 못하도록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이제 3장에서도 이제 이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맞고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이제 추론해 본다는 겁니다. 네, 이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